안녕하세요. 금융제도론 대학원 수업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중국에 있어서 수업을 못 듣는 학생 있으면 저한테 못 들으면 이것도 못 보겠구나. 어쨌든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 돼서 이거를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면 어쨌든 수업을 매주 꼬박꼬박 잘 들어주시고, 중국에 있어서 혹시나 이거 유튜브 접속이 안 돼서 못 듣는 학생이 있으면, 혹시 친구 중에 지금 중국에 있어서 이 수업을 못 듣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개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는 재무상태표였고 하나는 손익계산서였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어서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같은 거다라 그랬고,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받는지 아니면 손실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특정 기간 동안의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크게 보면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다 그랬고, 왼쪽과 오른쪽은 그 총합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산은 회사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보여주는 그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기자본은 돈의 출처,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는 빌린 돈, 자기자본은 투자자들의 몫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은 돈을 어디서 났는지, 왼쪽은 그 돈이 뭘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맨 위에 매출액을 쓰고, 그러니까 판매해서 얻은 총 금액이죠. 그 밑으로 매출액은 회사가 번 돈이고, 그 밑으로는 쭉 비용만 나와요. 처음에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뭐 비용도 빼고, 감가상각도 빼고, 그리고 이자도 빼고, 세금도 빼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까지 남는 그 과정이 손익계산서였습니다.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금융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모르고는 시작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은 중요하고요. 이번 주 수업은 그럼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재무제표를 이제 working with financial statements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재무제표를 이제 딱 봤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3장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스킵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통형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Common Size Statement인데, 공통형 재무제표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회사를 여러 개를 비교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해요. 딱 하나의 회사만 놓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것만 보면은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이 회사가 예를 들면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이 정도로 잘하더라, 아니면은 그 해당 동일 산업 내에서의 평균에 비하면 이 회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는 항상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잘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삼성전자가 애플, 경쟁 회사인 애플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죠. 삼성전자 딱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두 개의 기업 혹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을 비교하는데 재무제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동일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을 비교할 때 써요. 왜냐하면 산업군이 다르면 재무 구조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다르면,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 있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은행업, 은행을 하고 있는 회사, 은행하고 자동차 회사.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재무제표를 가지고. 왜냐? 산업의 구조가 달라서 그 재무의 구조, 그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가 부채를 더 많이 쓰니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산업이 아니라면.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은 산업 내에 있는 회사들을 비교합니다. 삼성과 애플 둘 다 핸드폰 만들잖아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죠. 그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뭐 아마존과 쿠팡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랑 카카오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산업 내에 있는 회사를 비교할 건데 만약에 같은 산업 내에 있는 회사가 규모가 달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2위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워낙 공룡처럼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위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 많이 작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한 4배 정도 되죠, 아마. 한 4배, 5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큰데 4배 정도 큰데 그럼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봤어요. 그럼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은 다 커요. 하이닉스에 있는 숫자들은 다 작고 왜냐하면 회사 규모 자체가 4배 차이가 나니까 모든 숫자가 다 크고 모든 숫자가 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다른 두 기업을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은 이게 비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애플을 비교하고 싶어요. 둘 다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데 단위 통화가 달라요. 재무제표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통화 단위가 우리나라 원화이고 애플은 달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하려고 봤더니 숫자가 삼성은 다 크고 애플은 다 숫자가 작아요. 왜 애플은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1달러는 1,100원이니까 당연히 1,100배는 클 거 아니에요. 회사 사이즈가 비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크게 다르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숫자만 봐서는 이 회사는 숫자가 다 크네, 이 회사는 숫자가 다 작네 이렇게밖에 비교가 안 돼요. 따라서 두 회사의 사이즈를 맞춰놓고 시작하자라는 게 이 공통형 재무제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공통형 대차대표, 우리 재무제표 2개 배웠죠. 재무상태표, 다른 말로는 대차대표라고 합니다. 여기 제 대차대표로 써있는데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써도 돼요. 공통형 재무상태표, 밸런시트, 그리고 공통형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모든 항목을 총 자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면 그게 재무상태표예요. 무슨 뜻이냐면 재무상태표 내에서 가장 큰 값은 총 자산이겠죠. 당연히 가장 큰 값은 총 자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여기 총 자산, 여기 자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자산이 이만큼, 부채와 자기자본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일 큰 숫자 뭐예요? 여기 2018년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여기 총 자산이죠. 물론 이거랑 같겠죠. 총 부채 더하기 자기자본이랑 가장 큰 숫자가 이거잖아요. 총 자산. 그럼 이 값을 1로 놓고 얘를 1로 바꿔줘요. 3373이라 써있지만 이 값을 1로 바꾸고 나머지 값들 뭐 현금, 매출채권 이런 값들은 전부 3373으로 나눠줘서 비율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 같으면 84 나누기 3373 해서 이렇게 2.5%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이게 공통형 재무상태표의 뜻이고, 공통형 손익계산서도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큰 값, 여기 손익계산서 있죠. 매출액에서 온갖 비용들, 원가 빼고 감가상각 빼고 이자 빼고 세금 빼면 당기순이익까지 나오는데 그럼 제일 큰 값 뭐겠어요? 맨 위에 있는 매출액, 얘가 제일 크겠죠. 이 2361 얘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서 계속 빼고 빼서 당기순이익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매출액 값을 1로 두고 나머지 값들은 매출액으로 나눠서 비율로 표시하면 그게 손익계산서다. 공통형 손익계산서다.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한국인이 아니라서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인 회사예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물론 1위랑 2위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 2위부터 한 10위까지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위부터는 다 비슷비슷한데 1, 2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국은.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그렇게 공통형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에 있는 숫자들은 하이닉스에 있는 숫자들보다 대체로 다 몇 배씩 커요. 회사 자체가 4배 이상 크니까. 그런데 둘 다 총 자산을 1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총 자산으로 나눠서 비율로 쓰고, 이렇게 하면 두 회사가 똑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커먼 사이즈가 된 거죠. 둘 다 같은 사이즈 1로 맞춰, 총 자산을 1로 맞춰 놓고 나머지 항목들은 비율로 얼마가 되나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매출액이 훨씬 높겠죠. 한 4배, 5배 이렇게 높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다른 값들도 다 서너 배씩 크고 하니까 비교가 잘 안 되니까 매출액을 둘 다 1로 맞춰놓고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값들은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숫자들끼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단위 통화가 의미가 없어졌죠. 달러로 표시가 됐건 원화로 표시가 됐던 어쨌든 총 자산을 1, 매출액을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퍼센트로 표시하니까 이제 두 회사가 딱 그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공통형 재무제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넘어가되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는 값이에요. 이 값은 아주 중요하진 않은 값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배울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재무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는 배울 거예요. 재무 비율은 뭐냐면 우리 앞에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 옆에는 숫자가 써 있죠. 돈의 액수가 얼마 이렇게 몇 달러 이렇게 액수가 써 있었는데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두 개를 빼요. 그 재무제표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항목 두 개를 빼서 A 나누기 B를 해서 이렇게 비율로 만드는 게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은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꼭 뽑아서 하나 나누기 나머지 하나 A 나누기 B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만드는 것을 재무 비율이라고 부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비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그냥 넘어갈 거고 중요한 것만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 비율을 왜 필요하냐? 서로 다른 재무 정보들의 관계를 비교하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거는 규모나 통화 단위가 다른 기업체들의 비교에 도움이 된다. 아까 공통형 재무제표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들을 비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부채를 많이 쓰고 자기 자본을 적게 쓰는지, 누가 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어요. 누가 더 부채를 많이 쓰나 봤더니 당연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부채를 많이 쓰겠죠. 왜? 회사가 4배 크니까 모든 값들이 다 4배씩 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재무 비율을 만들면 되죠.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만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더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재무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해요. 공통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써도 되지만 우리는 그건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 이 재무 비율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종종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 야기한다는 했는데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재무 비율의 분류를 5가지 정도를 볼 거예요. 이 5가지 우리는 전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싶다. 여기 있는 이 5가지 종류의 비율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 중에는 좀 덜 중요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덜 중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샘플 재무제표가 여기 위에 있어서 이 프로프록이라는 회사의 그 샘플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2018년 거, 2019년 거 있고 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2019년 거 이렇게 여기 재무상태표는 2018년, 2019년 말이죠. 12년 31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손익계산서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 길게 쓰지 않고 그냥 2019년 1년 동안이라는 걸로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여기 있는 항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셋은 총 자산을 의미하죠. 자산.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부분이 자산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 부분이 지금 부채와 자기자본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 항목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눠진다 그랬고 유동자산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배웠는데 여기는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현금, 캐시는 현금, accounts receivables 매출 채권, 내가 매출은 올렸는데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 그리고 inventory는 재고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 창고 안에 쌓여있는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가 inventory예요. 그래서 그렇게 3개 합쳐서 유동자산의 총합을 구했고 고정자산에는 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그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그런 자산들이 여기 써 있다 그랬죠. 건물, 뭐 토지, 부동산, 뭐 각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여기 써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뭐 우리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자산은 그냥 2731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유동자산, 고정자산 합쳐서 이렇게 3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는데 부채는 일단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 이거는 곧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그랬는데 accounts payable과 notes payable은 우리가 그냥 동일한 걸로 간주하자 그랬습니다. 얘네 둘은 갚아야 될 외상값이에요. 내가 뭔가 원료를 사올 때 돈을 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 그게 accounts payable 그리고 notes payable입니다. 뭐 이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네 둘 합쳐서 유동부채가 543, 그 다음에 장기부채, 롱텀 뎃 장기부채가 531, 그 다음에 오너스 에퀴티가 바로 자기자본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 이거 두 개가 부채고 얘는 자기자본인 거예요. 지금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부채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자기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은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retained earnings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항목 여기 이거는 투자자가 주주들이 직접 회사에 납입한 돈이 그 부분이라 그랬죠. 다음에 retained earnings는 주주가 회사에 낸 돈이 아니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회사 안에 쌓아둔 돈이 retained earning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은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 그랬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 안에 쌓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반드시 늘어날 필요는 없어요. 이 돈을 회사가 중간에 쓸 수도 있으니까 빼서 쓰게 되면 이 돈이 줄어들 수도 있죠. 하지만 빼서 쓰지 않는다면 이 돈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총 자산은 3,473이었는데 이 회사 부채 쪽을 보니까 유동부채는 543, 장기부채는 531, 그리고 자기자본은 2299 이렇게 3개를 합쳐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3,373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361이었고 cost of goods sold는 매출 원가였죠. 매출 올린 거에 대한 제품들의 원가. 내가 팔 때는 하나에 100원씩에 팔았어도 그걸 만들 때는 하나에 600원 들여서 만들었다. 그럼 60원 들여서 만들었다. 그럼 그 60원에 해당하는 게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판매에서 올린 판매 대금은 2,361. 그 판매된 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갔던 원가는 1,344. 원가는 이제 빼주는 거죠. 다음에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은 감가상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계를 고정자산을 사용하면 사용할 때마다 그 기계가 달아지게 되는데 점점 이제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치 하락을 반영해 주는 게 감가상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76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그 전에 정산을 한번 해줘요. 2361에서 원가 빼고 감가상각 빼서 여기서 한번 정산합니다. 한번 빼줬더니 741이 됐어요. 그게 바로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해서 세금과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수익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 741까지 왔으면 이제는 이자 내고 세금 내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보니까 인터레스트는 141이었어요. 741에서 141 빼니까 600이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빼줬습니다. 600. 이제는 이자 뺐으니까 세금만 빼주면 돼요. 근데 이 회사의 세금은 21%를 내면 되나봐요. 그래서 600에 21% 해보니까 126만큼이 세금이에요. 얘를 빼줬더니 474가 남았다. 그게 당기 순이익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 474가 의미하는 것은 이 돈은 주주의 몫이다.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줄 때 다 줬어. 원가 우리가 뭐 재료 사올 때 재료 사왔던 사람한테 돈 주고 감가상각도 치르고 그 다음에 돈 빌렸으면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정부에 세금도 내고 다 줄 때 다 줬으면 마지막으로 남은 돈 474. 이 돈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갖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주가 갖는 돈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까지 쓰면 끝인데 그 이상 원래 쓰지 않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더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기순이익이 어떤 경로로 해서 주주에게 가는지를 쓰는 거예요. 이 474는 어차피 주주의 돈이긴 해요. 이 돈은 어차피 주주의 몫인데 그 돈 중에 일부는 디비던,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한테 현금이 직접 가요. 158은. 474 중에 158은 현금을 직접 회사가 우리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주주한테 현금으로 줄게요 하면서 돈을 그냥 통장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배당. 그럼 나머지 돈 474에서 158을 뺀 나머지 316,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 돈은 Retained Earnings에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잉여금에 쌓아둔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주주의 돈인데 그 돈을 전부 주주한테 돈으로 줘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회사 안에 쌓아둔다 그랬죠. 그 쌓아두는 돈도 여전히 주주의 몫이라 그랬어요. 위에 보면은 Retained Earnings는 오너스 에퀴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거죠. 주주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Retained Earnings에 추가되는 316은 회사 안에 다시 들어가는 돈이지만 회사의 주인은 어차피 주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돈은 주주의 몫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 비율을 하나씩 볼게요. 재무 비율의 분류가 단기 부채 상환 능력 비율 또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장기 부채 상환 능력 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관리 비율 또는 활동성 비율,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를 다 볼 거예요.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는 단기 부채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유동성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로 알아두면 좋은데 liquidity ratio라고 외워두면 제일 좋습니다. liquidity가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리퀴디티 레이시오 하면 이 유동성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에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에요. 자, 회사는 유동 부채가 뭐였어요? 유동 부채는 곧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이제 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빚, 이제 곧 갚아야 되는 부채가 유동 부채예요. 유동 자산은 곧 현금으로 바뀔 자산이에요. 우리는 유동부채를 뭘로 갚냐면 유동자산으로 갚는 거예요. 유동부채는 곧 갚아야 될 빚인데 빚은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우리 회사 제품으로 이렇게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빚을 1억 원 갚아야 되는데 1억 원어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이렇게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1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될 자산인 유동자산이 중요하겠죠. 유동부채를 갚을 때 있어서는.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초점을 맞춘 비율이에요. 우리는 한 개만 볼게요. 이 나머지 두 개, 이거 몰라도 돼요. 밑에 거 두 개는 몰라도 되고, 첫 번째 거만 봅시다.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한 값을 쓸 유동비율, current ratio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쓸 때 어떤 그 기업의 유동성이 어떤 특정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논문을 쓰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비율을 씁니다. 유동 비율을 사용해요. 그 값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재무상태표 보면은 이 회사는 유동자산이 2018년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642였고 유동부채는 543이네요. 그래서 642 나누기 543 이렇게 하면은 2018년에 유동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2 나누기 543 했죠. 그래서 이렇게 1.1823 또는 이걸 퍼센트로 고쳤으면 소수점 뒤로 2개 보내서 118.2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비율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머리 아플까봐 저는 그냥 한 개만 가르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동 비율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회사는 유동부채를 갚기에 충분한 유동자산이 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는 둘 다 1이 넘어갔죠. 1.18, 1.29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이 비율이 1을 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퍼센트로 얘기했을 때 100%를 넘지 않는다. 그럼 이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인 거예요. 이 유동 비율이 1보다 작다라는 뜻은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유동 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곧 갚아야 될 빚이 내가 곧 가지게 될 현금보다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곧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보다 갚아야 될 빚이 더 많다. 즉 빚을 갚을 돈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반드시 1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회사는 유동 비율을 반드시 1보다 크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 회사들은 이 유동 비율 값이 다 1보다 커요. 즉 100%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은 100% 이상일 겁니다. 자, 이 밑에 두 개는 알 필요 없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는 유동 비율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유동 비율은 영어로 current ratio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liquidity ratio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current ratio가 정확한 이제 단어이지만, 간혹 가다 여러분들이 liquidity ratio라는 말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냥 current ratio랑 비슷한 같은 값이다 또는 같은 의미를 갖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값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유동부채를 갚기에 충분한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유동비율 값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아까 이 값은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어요. 1보다 작으면 그건 위험한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1보다 작으면 그 회사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돌아오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유동비율은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1보다 크면 좋다고 그랬으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가 보다. 유동비율을 한 100으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10,000%로. 아니면 뭐 한 5만 % 이렇게 유지해요. 그렇게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보다 한 100배, 500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느냐? 그것도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동자산은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 자산이라 그랬죠.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는 많아야 되지만 유동부채보다 적당히만 많으면 돼요. 한 1점 몇 배에서 뭐 많으면 한 서너 배 정도까지, 그 정도만 많으면 됐지 유동부채보다 한 100배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자산은 어차피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산이 아닌 그냥 돈으로서의 가치만 갖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장기부채 능력 상환 비율 또는 재무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앞에 말 장기부채 상환 능력 비율이라는 말은 잠시 그냥 잊어버리고 레버리지 비율에만 초점을 맞출게요. 레버리지 비율을 지금 배울 겁니다. 자, 우리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나? 지난 시간에 했었나? 레버리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레버리지가 뭐였냐면 기업이 부채를 쓰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레버리지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기업이 부채를 활용하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왜 레버리지라고 부르냐?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인데, 기업이 빚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주주에게 더 큰 손실을 준다. 즉 이익이 됐던 손실이 됐던 그거를 확대해서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그 빚을 사용하는 걸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 그랬습니다. 레버리지는 부채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은 뭐냐? 부채에 의미를 두는 비율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맨 위에 거 총 부채 비율, 이거는 총 자산 분의 총 자산 빼기 자본이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자본을 의미합니다. 총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자산에서 자기 자본 빼면 뭐죠?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더한 게 총 자산과 같다 그랬으니까, 총 자산에서 총 자기 자본 뺀 거는 결국은 총 부채와 같은 뜻인 거예요. 부채 나누기 총 자산을 한 값을 총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 중에서 부채가 30%, 자기 자본이 70%, 그러면은 총 부채 비율은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나누기 총 자산하면 총 부채 비율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가 중요해요. 위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총 부채 비율은 여러분 그냥 잊어먹고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채 비율, 이 값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총 부채 나누기 총 자본,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 자기 자본. 그래서 총 부채 나누기 총 자기 자본 하면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하면 그게 부채 비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그거는 부채 비율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영어로는 debt ratio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비율이란 말을 어디선가 보게 된다면 그건 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채 비율, debt ratio, 얘가 레버리지 비율을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만 알아두면 된다. 나머지 두 개도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얘, 부채 비율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지금 이 회사를 보니까, 부채 비율을 보니까, 지금 부채를 보니까 그 2018년을 보면은 부채가, 유동부채가 543, 장기부채가 531, 그럼 합쳐서 총 부채는 1074네요. 1074만큼 부채가 있고, 1074 나누기 이 회사의 자기자본 2299, 1074 나누기 2299 했더니 그 부채 비율이 0.4672, 그래서 46.7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얼마가 됐느냐? 이거는 뭔 뜻이냐?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이, 부채가 1일 때, 자기 자본이 0.4672일 때 자기 자본이 1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기 자본을 1로 뒀을 때 부채가 0.4672만큼 있다. 부채가 100이라면 자기 자본이 100이라면 부채는 46.72만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딱 봐도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물론 산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산업은 평균 부채 비율이 높고 어떤 산업은 평균 부채 비율이 낮아요. 하지만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대략 100% 근처입니다. 평균이 100% 근처예요. 지금 이 회사, 여기 샘플에 있는, 샘플에 있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46%, 38% 이렇게밖에 안 되죠. 낮은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100%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의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마 검색해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한국은 100%이고 뭐 다른 나라들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한 130 그 정도 사이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 중국은 좀 더 높을 것 같기도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평균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지 아니면 100%보다 낮은지. 자, 그럼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부채 비율이 크다, 높다 라는 것은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뜻인 거죠.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여기 총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이 회사는 빚을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회사다. 부채를 많이 활용하면 회사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이 부채를 썼을 때 좋은 점 두 가지. 첫 번째,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즉 기업이 잘 되면 확 더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주주에게 주고, 물론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더 큰 손실이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 손실 발생할 거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회사는 항상 이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손해 볼 거를 뻔히 알면서 장사하는 회사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도 이익을 내고 있고 대다수의 회사들은. 그렇다면 그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부채를 쓰면.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채를 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기업은 빚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부채를 잘 활용한다.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를 잘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에 부채가 너무 많게 되면 이 기업은 빚을 못 갚아서,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클 거 아니에요. 이자도 굉장히 많겠죠. 부채에 비례해서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이자를 갚기가 부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부채를 많이 쓰면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봐서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는 부채가 너무 크면 그 빚을 못 갚아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부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부채 비율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유동 비율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동 비율도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부채 비율도 똑같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다. 우리나라는 한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몇 퍼센트 유지하고 있나 볼까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서 삼성전자 한번 검색해 봅시다.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 삼성전자의 재무 정보를 살펴보면 있을까요? 재무 분석인가? 네, 여기 재무 상태표가 있네요. 삼성전자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쭉 내려보니까 부채 총계가 잠깐만, 지금 2020년 여기 맨 끝이네요. 2020년 기준으로 부채 총계가 이만큼, 여기 아마 100조일 거예요. 102조네요. 102조만큼의 부채가 있고, 부채 총계가. 그다음에 자기 자본은 여기 있네요. 자본 총계 이 값이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은 270
176조 정도가 되네요. 아까 부채는 102조였는데 자기 자본은 276조니까 102에서 276 나누면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죠.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회사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은 저렇게 삼성전자처럼 부채를 아주 적게 쓰지 않고 그보다 많이 쓰는 100%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들도 한번 살펴보시라. 삼성전자 말고 애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애플 같은 회사는 부채 얼마나 쓰는지. 애플 여기 야후에 들어서 봅시다. 이 회사의 파이낸셜 들어가서 보면 애플의 밸런시트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총 자기 자본은 258인데 잠깐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58 빌리언인 거죠. 1000 밀리언 빌리언이니까 258 빌리언인데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에퀴티는 65 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정반대죠. 삼성전자는 아까 여기 부채가 102였고 자기 자본이 258이었잖아요. 근데 애플은 부채가 258이고 자기 자본은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채 비율이 한 400%이 정도 되는 거죠. 한 300%, 400%이 정도 되는 거죠. 300 몇 퍼센트. 삼성전자는 30 몇 퍼센트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한 업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무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30%인데 애플의 부채 비율은 300%다. 두 회사는 이렇게 빚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관점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보다 좀 빚을 더 과감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더더욱 그 경향이 심해졌어요. 왜냐면 미국 회사 이제 그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게 거의 뭐 겁이 안 나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빚을 많이 써도 내는 이자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부채를 이제 충분히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럼 한국 회사들은 왜 부채를 많이 안 쓰느냐? 우리나라도 어차피 금리가 낮은 건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싼 건 똑같은데 왜 한국 회사들은 그 낮은 이자율을 활용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1997년 말에 그 IMF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금융 위기가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어요. 외환 위기였었죠.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달러 빚을 갚지 못해서 정부가 파산을 선고했고 파산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그때 그 파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 25년 전 일이네요. 2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3년 전, 2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많이 파산했어요. 근데 그때 기업들의 그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 지금 애플과 같이 한 300%가 넘었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 그때는 우리나라 잘 나갈 때였으니까 투자만 하면 막 다 성공하고 수익률이 높고 했기 때문에 빚을 막 빌려서 그렇게 그 부채 비율을 높여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는데 외부의 그런 충격, 그 외환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딱 닥치니까 이제 그 회사에 빚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다 돈 갚아라라고 일시에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기업은 돈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다 파산을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망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빚을 함부로 못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무리 큰 대기업일지라도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빚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뭐 구글, 뭐 다른 미국의 그 대기업들이 부채를 막 너도 나도 그 끌어쓰고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를 안전하게 유지하자, 빚은 되도록 부채는 쓰지 말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한 값이고 대단히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국의 큰 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뭐 텐센트는 부채 비율이 얼마인가, 알리바바는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본 승수, 이건 전혀 중요한 값 아닌데 그냥 부채 비율에 1을 더한 값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부채 비율에 1을 더한 값이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장기 부채 상환 능력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자 보상 비율과 현금 보상 비율이 있는데 뭐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중요할 수 있는 값인데,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자금 회전율 그냥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것만 배웁시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총자산 회전율,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값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우리 지금 알아둬야 될 것 지금까지 2개 배웠죠. 꼭 알아야 되는 거. 맨 처음에 유동비율, current ratio, 유동비율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부채비율, debt ratio, leverage ratio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debt ratio, 부채비율, 이거 중요한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값, 여기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을 계산한 값이에요.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 Total Asset Turnover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 뭘 가지고 생산하죠? 기업이? 기업의 총자산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매출액으로 많이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값이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느냐를 보여주는 값이 총자산 회전율이다라는 거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얼마나 이걸 잘 활용해서 매출액으로 바꿨나를 보여주는 게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뭐 일반적으로 1보다 낮다 그랬는데 뭐 꼭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일반적으로 1보다 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총자산 회전율이 뭔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의 값이고, 이 값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매출액으로 많이 전환시켰는지, 회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자, 그 밑에 자본 지배율이 있는데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값.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수익성 비율로 갈게요. 자, 수익성 비율은 재무 비율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비율이고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수익성 비율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 기업의 당기 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값이에요. 기업한테 있어서 재무제표에 있는 값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기 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값일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 재무제표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그걸 다 판단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재무제표를 봤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보고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마도 당기 순이익일 겁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어들이는 회사이냐, 그거를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성 비율은 당기 순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 세 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는 한 개씩만 알았었죠. 중요한 한 개씩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세 개가 다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핏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이익률. 여러분들 뭐 마진 남겨먹는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안 쓰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써요.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3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아요. 그럼 200원 마진 남겨먹고 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남겨먹는 돈 300원에 사서 500원에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200원이잖아요. 그 200원을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핏 마진은
매출액 중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는 게 몇 퍼센트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맨 위에 매출액 있잖아요. 2361. 이거는 판매해서 올린 금액이죠. 거기에서 온갖 비용들을 다 빼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매출이익률 그거는 매출액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게 매출이익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값이겠죠.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 값이 높다는 건 뭐냐? 중간중간에 빼는 값이 적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매출이익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매출액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꽤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았다라는 뜻이고, 많이 남았다는 거는 중간에 빠지는 과정이 적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매출이익률은 뭘 반영하는 값이냐? 이 회사가 얼마나 비용 절감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잘했다면 매출액에서 빠지는 비용을 잘 절감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많이 남겨 먹었겠죠. 비용 절감을 잘했으면 이 값이 클 것이고, 비용 절감을 잘 못했으면 매출액이 높아도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럼 이 값이 작겠죠. 매출액은 큰데 당기순이익이 작아요. 그럼 매출이익률이 낮을 것이고, 그 얘기는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비용으로 다 빠져나갔다. 매출도 높았지만 비용도 높아서 순이익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익률은 비용 절감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개는 더 중요해요. 이 두 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개 다 중요한데 세 개 중에서 이 두 개는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자산이익률 ROA. 그냥 여러분들은 ROA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우리 흔히 그냥 ROA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ROA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eturns on Asset이고, 당기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회사가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의 순이익을 남겨먹었나를 보여주는 게 ROA예요. 이 회사가 보유한 1달러 자산으로 몇 달러만큼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ROA는. 즉, 이 회사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474였고 그 자산이 3630이었나 보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474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산은 3630, 여기 총 자산이 3630이죠. 여기. 그래서 474 나누기 3630 해서 이렇게 0.1306%로는 13.06%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달러 자산을 활용해서 순이익을 0.13달러 만들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즉 100원의 자산을 활용해서 13원어치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이익률은 이 회사 사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회사 사장이 총 자산을 활용해서 당기 순이익을 최대한 많이 남겨먹는 게 기업의 궁극적 목표일 거 아니에요. 당기 순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니까. 그럼 자산을 아주 그냥 잘 짜내서 순이익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ROA다. 그래서 ROA는 회사의 사장님이 얼마나 일을 잘했나를 보여주는,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OE. 얘도 엄청 매우 중요한 값이에요. ROE는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여기서는 ROA는 자산으로 나누는데, ROE는 에퀴티로 나눠서 ROE인 거예요. 총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에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요. 자, 그럼 아까 자산으로 나누는 건 이해했어요.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많이 만들어냈나, 그걸 보여주는 게 ROA예요. 자, 기업은 자본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은 자산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 따라서 ROA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 ROE는 뭐냐? 당기순이익을 굳이 왜 총 자기자본으로 왜 나눠? ROE는 뭘 의미하는 거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총 자기 자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주의 몫을 의미해요. 회사 내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몫. 그러니까 ROE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은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잖아요. 총 자본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몫이고, 즉 주주가 투자한 거 대비 몇 퍼센트만큼을 주주가 순이익으로 매년 가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ROE다. ROE는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값이 ROE예요.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로 돌려받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자, 그래서 앞에 표를 보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474고 아마 자기 자본이 2625라고 나올 텐데,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0.1806, 18.06%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내가 회사에 투자한 1달러, 회사에 있는 나의 목, 내 자기 자본 1달러를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그러면 0.1806달러만큼을 내가 이익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몫으로 매년 0.1806을 받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E는 주주에게 좋은 값이, 주주에게 중요한 값이에요. 주주에게 있어서 일종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게 ROE. ROA는 주주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경영자의 성과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운영했는가, 경영자가 올해 몇 점짜리 활약을 했나, 이걸 보여주는 게 ROA다라는 겁니다. 생긴 건 비슷하고 나누는 식도 비슷하지만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차이가 큰 거예요. ROA는 경영 성과, ROE는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값을 혼동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ROE가 ROA보다 크다는 것은 재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장 가격, 주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당 시장 가격이라고 써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가예요. 오늘의 주가, 스탁 프라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주가는 재무제표에 쓰지 않는 값이에요. 재무제표는 주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시장 가치니까. 재무제표에 쓰는 값은 다 장부 가치라고 그랬죠. 재무제표는 시장 가치를 주가를 쓰지 않는데, 어쨌든 주가를 가지고도 이제 그 비율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제 특히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되겠어요. 이제 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 가치 비율이.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를, 주당 시장 가격을 115달러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수를 33밀리언 주가 발행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는 뭐 그렇게 계산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주가 이익 비율, 프라이스 얼닝스 레이시오, 줄여서 PE 레이시오, 다른 말로는 PER 이라고 하는데, 이 PER,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값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PER. 이게 뭐냐?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값이에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해도 PER이고, 주가 나누기 주당순이익 해도 PER이에요. 주당순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 주당순이익이라는 것은 주당순이익은 다른 말로는 EPS라고도 하는데, earnings per share라고도 하는데,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의 수로 나누는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즉 한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 그래서 earnings per share인 거죠. 한 주당 순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해도 되고,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냐? 시가총액, 영어로는 마켓 캡이라고 쓰기도 하고, 더 이제 그 원래는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인 거죠.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인 거예요.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 수를 하면은 그게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의미해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가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 있었죠. 장부 가치는 시장 가치와 다르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장부에 써 있는 자기 자본은 그거는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인 거예요. 바로 이 시가총액, 주가 곱하기 주식수 한 값, 이 시가총액이야말로 그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값의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인 시가총액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재무제표에 써 있는 장부 가치랑은 다른 값일 경우가 많겠죠. 자, 어쨌든 이 PER은 대단히 중요한 값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 그 PER은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도 특히나 최근에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각 산업별로 PER의 평균이 있을 때 PER 값의 평균이 있을 텐데 그 주위에서 주가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PER 값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뭐 어쨌든 PER에 대한 설명 다시 할게요. PER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 중에 뭘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마도 당기 순이익일 거라 그랬어요.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볼 거예요. 왜? 이 회사가 벌어서 나한테 주는 돈이 바로 당기 순이익이니까. 회사가 벌어서 나한테 주는 돈이 당기 순이익이에요. 주주한테 주는 돈. 따라서 당기 순이익이 주주한테 제일 중요한 돈이에요. 중요한 값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당기 순이익하고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낮은 회사가 주가가 비쌌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기 순이익이란 건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을 의미하는 건데 주주한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주가가 비싸다? 주주들이 이 회사는 이익도 못 벌고 있는데 주주들이 막 그 주식을 산다?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물론 요즘은 그렇잖아요. 최근에는 이 PER의 이론을 깨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당기 순이익이 낮은 회사가 시가총액만 높기는 어렵다. 주가만 비싸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예외가 되는 게 테슬라 같은 회사인 거죠. 한국으로 치면 쿠팡 같은 회사인 거고 이익을 못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런 예외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벌어야지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주가도 같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PER 값을 보고 이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중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당기 순이익이다. 그래서 PER을 보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죠.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도 봐야 되고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현금 흐름을 벌어올지 그거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과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당기 순이익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점에서 PER을 우리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같은 회사, 쿠팡 같은 회사는 PER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거니까요. 테슬라도 아마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겁니다.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섰나? 작년까지는 분명히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의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높은 회사들이 다 시가총액이 덩달아서 같이 높은. 그래서 예전에는 PER의 평균을 보통 15에서 20 사이로 많이 봤어요. PER이 15에서 20 사이, 뭐 17, 18, 뭐 이런 값이라면 15에서 20 사이라면 이 회사의 PER은 적정 수준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PER이 20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좀 많이 지금 과열돼 있는 주가가 좀 고평가된 상태다. 만약에 PER이 15보다 낮으면 그거는 주가가 뭐
저평가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보는 시각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꼭 들어맞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의 PER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가면 증권. 그럼 여러분들 중국 기업들의 PER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시가총액별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아까 제가 하이닉스가 2위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488조, 2위인 하이닉스는 99조.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차이죠. 1, 2위 차이가. 2위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다 뭐 68조, 62조, 60조, 49조 다 비슷비슷한데 1위만 딱 이렇게 500조 이렇게 있으니까 1, 2위의 격차가 크고 2위부터는 고만고만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쿠팡이 며칠 전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쿠팡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우리 돈으로 100조를 넘어섰죠. 그 종가 기준으로 오늘 얼마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쿠팡의 지금 현재 가격 100조라면 하이닉스보다 높아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지금 2위인 거예요. 쿠팡이 시가총액 2위인 기업이 됐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 순서대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쭉 있고 여기 있네요. PER 보니까 삼성전자 21.3, 하이닉스 20.9, LG화학 90.26, 네이버 62.8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이제 마이너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쿠팡도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PER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면 그 숫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아까 예전에는 PER이 15에서 24이면은 적정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견해가 많이 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PER 보면은 15에서 24인 값이 아무것도 없죠. 얘 삼성전자 우선주 얘 있네요. 19. 그리고 또 다 막 숫자가 엄청 커요. 막 40, 200, 막 80, 70 여기 좀 있네요. 모비스, 포스코 이런 애들은 15에서 24이네요. 자, 대체로 보면은 20을 넘는 경우가 15보다 낮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딱 봐도 그렇죠. 15에서 20 사이보다는 20을 넘는, 여기 지금 상위 5개만 봐도 얘 빼고 1, 2, 3, 4등이 다 20을 넘잖아요. 물론 1, 2위는 20을 살짝 넘긴 했지만 3위, 4위는 20을 많이 넘고 있어요. 90과 6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만 봐도 약간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과열돼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를 그 판단하는 요인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기 순이익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만 PER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다소 지금 현재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또 비슷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가운데 거, 주가 매출액 비율. 얘는 우리는 보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마지막 거, 이것도 꽤 중요하게 봅니다. 시장 가치 나누기 장부 가치 비율. 마케트북 레이시오. 다른 말로는 PBR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시장 가치 나누기 장부 가치를 한 값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자본을 한 값입니다.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자본 한 게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총액은 자기자본의 시장가치가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자본의 시장가치하고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치랑 시장가치가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도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과소평가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기 페이지 제가 지워버렸나요? 잠깐만요. 없네. 어쨌든 주가의 적정
그 가격을 판단할 때, 주가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판단할 때 PER하고 PBR 이 두 값은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값 중에 값들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PER과 PBR을 모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로스랑 홈디포 두 회사를 이렇게 비교해 봤네요.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 총 자산이 35, 여기는 35, 여기는 44네요. 총 자산이. 로스는 그 극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CGV 같은 회사, CGV 같은 회사고, 홈디포는 여러분 홈디포 다 알죠? 그 집 꾸밀 때 쓰는 그런 재료들 파는데, 홈디포. 두 회사를 보면은 홈디포는 빚을 엄청 많이 쓰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탈 뎃이 지금 부채가 43이에요. 총 자산이 44인데 그 중에 43이 부채고 자기 자본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레버리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회사인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에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는 아마 경제의 외부 충격이 한번 다가오면 굉장히 버티기 힘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모험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로스는 총 자산이 35인데 부채는 29, 그리고 자기 자본은 5. 여기도 사실은 레버리지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거의 한 4배,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5배 정도 되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 5배, 500%다? 이건 굉장히 높은 건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분위기가 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 분위기에서는 로스 같은 회사는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뭐 아주 비정상은 아니네. 보통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 이제 이쯤 돼야 이제 이거는 좀 위험한데 라고 보는 거죠. 홈디포는 부채가 너무 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 아까 아마존도 이 정도였던 것 같죠. 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이. 우리나라 삼성은 정반대였죠. 삼성전자는 부채가 100, 자기 자본이 270 얼마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훨씬 컸는데 지금 미국 회사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회사가 벌어들인 ROA를 봅시다. ROA를 보면 ROA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자산을 잘 활용해서 이익으로 많이 전환시켰나. 로스를 보니까 그게 9.77, 그 다음에 홈디포를 보니까 19.38. 그러니까 역시 홈디포가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으로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19.38%만큼 이익을 만들었고 홈디포는 100달러 자산 중에서 9.77달러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냈다 이 뜻이에요. 홈디포가 뭐 경영을 더 잘하고 장사를 더 잘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ROE를 봅시다. ROE는 주주의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 같은 거라 그랬죠. 주주가 내가 회사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로 돌려받는지를 보여준 게 ROE라 그랬어요. 자, 로스는 ROA에 비해서 ROE가 꽤나 높은데 58.69%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ROA와 ROE의 차이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제가 안 했었는데 ROE가 ROA보다 크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ROE하고 ROE는 ROA보다 항상 큰데 ROE는 ROA보다 커요. 여기도 18.6, 13.6이니까 ROE가 더 크죠. ROE가 ROA보다 더 큰데 그 차이는 언제 커지냐면 회사가 빚을 많이 쓰면 쓸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차이가 커져요. 봅시다. 지금 로스 빚을 많이 쓰는 회사죠. 자기 자본이 5인데 부채는 29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ROA랑 ROE가. ROA는 9.7인데 ROE는 58%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홈디포는 얘는 레버리지를 훨씬 더 많이 쓰는 애예요. 자기 자본 1인데 부채가 43배나 부채를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정말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회사인데 그럼 ROA와 ROE의 격차가 이렇게 큰 거죠. ROA가 19%대 ROE는 500%, 거의 6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니까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 그냥 확 커지는 거죠. 회사가 번 거는 19%인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590%다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주주한테 돌아가는 수익률이 뻥튀기 됐느냐? 기업이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쓰니까, 빚을 이렇게 많이 쓰니까. 로고스도 뻥튀기 됐죠. 회사가 번 수익률은 9.7%인데 주주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은 58%예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6배나 뻥튀기 됐느냐? 빚을 6배 가까이 쓰니까, 회사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빚을 6배 가까이 쓰니까 그만큼 6배 뻥튀기가 돼서 주주에게 수익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회사가 부채를 많이 쓰면 이렇게 회사가 9%밖에 못 벌어도 주주한테는 58%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빚을 아주 많이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홈디포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 홈디포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듀퐁 항등식.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다 알면 돼요. 이 뒤로는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자. 네, 여기까지만 배우면 되고, 이 밑에 보니까 아마존과 알리바바 비교해 놓은 게 있네요. 알리바바 중국 회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십시오. 이 듀퐁 항등식을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이 두 개가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서 설명 안 하겠는데, ROE, 주주의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ROE는 매출이익률, 아까 프로핏 마진, 매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자본승수, 이렇게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이익률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매출이익률이 있었고요. 우리 배운 거. 총자산 회전율 여기 있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본승수, 그거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값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요. 자본승수. 부채 비율에 1을 더한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은 중요한 값이라고 했죠. 이건 중요한 값인데 거기에 1 더한 게 자본승수예요. 어쨌든 자본승수,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이익률,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그게 ROA가 된다라는 건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 식만 따라가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교한 거예요. 아마존과 알리바바 2015, 16, 17년 3년간을 비교했는데 보니까 숫자들이 비슷해요. 2015년에 ROE가 16.7, 16.7, 2016년에 32.9, 21.7, 2017년에 15.7, 15.0, 두 회사가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한 ROE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산업에 있는데, 심지어 알리바바랑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둘 다 같은 산업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인터넷 쇼핑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니까요. 온라인 쇼핑. 자, 두 회사는 이렇게 ROE가 비슷한 기업인데, 해마다 ROE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차이가 크다. 프로핏 마진, 이건 매출이익률인데, 매출이익률을 보면은 아마존 매출이익률이 낮아요. 2%대요. 알리바바는 3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익률이 높은 거죠. 뭔 얘기냐면, 아마존은 프로핏 마진이 낮다는 것은 매출은 많이 올리지만 그 빠져나가는 비용도 대단히 크다. 그래서 남아있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당기순이익으로 남지 않는다. 비용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비용 절감을 못하는 회사다. 알리바바는 비용 절감을 잘했던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탈 에셋 턴오버. 이건 자산을 얼마나 활용해서 매출로 많이 돌렸는가. 이거는 아마존이 압승이에요. 아마존은 1점대가 넘고 알리바바는 0.3, 0.2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아마존은 매출액을 당기순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그 비용 절감은 못했을지언정 자산을 활용해서 매출액으로 전환시키는 자산 활용은 대단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비용 절감은 실패했지만 자산 활용은 대단히 잘했다. 자산을 많이 짜내서 판매로 바꾼 거는 아마존이 잘했다라는 거죠. 알리바바는 그걸 많이 못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퀴티 멀티플라이어, 자본 승수는 이거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은 레버리지를 이렇게 많이 숫자를 비교해보면 얘는 4점대고 얘는 1점대죠. 여기서 1을 빼야 사실은 부채 비율인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아마존은 3점대, 3.74, 3.32 이런 값이고 알리바바는 부채 비율이 0.82, 0.68, 0.76인 거죠. 알리바바는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높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존은 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 기업인 거죠. 3.74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회사다. 알리바바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빚 안 써. 라고 이제 하는 회사가 알리바바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알리바바처럼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이렇게 부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이 큰 기업도 그렇고 여기 있는 로우스도 마찬가지고 홈디포는 뭐 미친 듯이 많이 쓰고 있죠. 지금 40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추세가 빚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전에도 안 이랬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런 추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큰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은 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대단히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미국 기업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으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채를 많이 안 써요. 알리바바와 비슷해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아까 0.4 이 정도였죠. 알리바바는 그래도 0.8까지는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데는 부채를 더 안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알리바바, 중국이랑 좀 알리바바 하나만 보고 중국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리바바와 좀 비슷하다. 미국 기업들이 좀 공격적으로 부채를 많이 쓴다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뭔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다 가르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냐면 그럼 이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활용하는 거를 좀 가르쳐 볼게요. 우리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를 하나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사이트에 일단 들어가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죠.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여기에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이제 로그인 하시고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장 자료, 신착 자료가 있고 여기 이 컨텐츠가 있죠. 이 컨텐츠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학술 DB라고 있어요. 여기 학술 DB 여기를 들어갑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죠.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학술 DB를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오는데 자,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구독했었는데 그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 구독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기 있어요. 상장협 데이터베이스 TS200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리다 보면은 여기 데이터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가이드 아까 위에는 상장협 그 데이터베이스 TS2000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 가이드는 이거를 이제 설치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설치하면 여러분들 엑셀에 그 프로그램 추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데이터 가이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TS2000 이거는 쉬우니까 이거를 저는 알려드릴게요. TS2000 사용하는 방법.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용하기 전에 일단 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TS2000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딱 프록시 해서 yu.ac.kr 뜨죠. 이미 영람대로 접속이 된 거예요. 영남대학교님 환영합니다 됐잖아요. 영남대로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TS2000을 쓸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TS2000을 쓰겠습니다. TS2000. 그래서 여기 바로 실행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이거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돼요. 그냥 그거 따라서 설치하면 됩니다. 아마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깔라고 할 텐데 그거 그냥 설치하면 돼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뭐 3, 4초면 다 깔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릴 애가 아닌데 오래 걸리네요. 뒤에 깔려있나? 예, 뒤에 깔려 있었네요. 자, 실행하면 원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TS2000이에요. TS2000. 아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설치하라는 거만 2개 설치하면 이걸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 그럼 뭐냐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래요. 이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에서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왼쪽에는 회사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 항목을 쓰는 겁니다. 재무제표 항목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자, 그럼 회사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회사는 바로 이 왼쪽 창 여기 회사 선택 있죠? 여기서 회사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은 법인 구분에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외부감사 대상 법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게 있죠. 코스피 코스닥은 상장 회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 회사, 코스닥 상장 회사. 코넥스도 사실 그 코넥스라는 시장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코넥스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상장은 안 되어 있는 회사인데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비상장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상장 회사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는 위에 거 2개 합친 거. 자, 그러면 코스피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설치해보면 물론 업종별로도 내가 골라서 제조업만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전체로 해볼게요. 전체로 해서 설치하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인터넷이 느린가? 이렇게 회사들이 나옵니다. 코스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783개네요. 지금 이 회사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런 회사들 내가 만약에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보고 싶다. 그럼 이거 더블 클릭하면 여기로 올라갑니다. 내가 DB 손해보험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요. 쉽죠? 내가 빼고 싶다. 아마 더블 클릭하면 빠질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빠지고 클릭하면 들어가고 더블 클릭하면 빠지고. 자, 저는 이거를 다 보고 싶어요. 모든 회사를.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서 회사를 전체 회사를 다 추가해 버립니다. 그럼 이 안에 783개가 다 들어갔어요. 783개 회사를 다 보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이 있어요. 그럼 항목에도 내가 원하는 항목을 여기서 자료 선택해서 이제 찾아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항목 분류가 있는데 일반 사항에는 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재무사항이에요. 재무사항 상세에 들어가서 우리는 KI야 이거 맞나? 이걸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느리시네. 집에서 해서 느린가? 근데 우리는 IFRS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IFRS에 그
그 회계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업종 분류는 한번 전체로 공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우리 배운 거 많죠? 재무상태표도 배웠고 손익계산서도 배웠죠. 우리 손익계산서 누적에 들어가면은 여기 쭉 이제 손익계산서 나올 텐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한번 봅시다. 여기 당기순이익이 있네요. 당기순이익 손실. 당기순이익 값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딱 뜰 거예요. 당기순이익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뭘 알고 싶으냐? 783개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알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기순이익 말고 매출액도 알고 싶다? 그럼 매출액도 찾아서 클릭하면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아, 연결이라서 매출액이 안 나오나? 아, 이걸 연결 재무제표 이걸 보는 게 맞을 텐데. 자, 하여튼 일단은 당기순이익만 봅시다. 그럼 당기순이익을 보는데 만약에 2019년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럼 단기를 하면은 가장 최근 1년이고 만약에 2020년 거는 지금 없을 수도 있으니까 2019년 거를 한번 봅시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보자고 하면 아마 2019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서밋 하면은 이제 이 모든 회사들 여기 있는 783개 회사들의 당기순이익 2019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줄 거예요. 원래 저런 메시지가 뜨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니고. 이걸로 보면 잘 되려나? 이게 제 컴퓨터에 지금 네트워크 이상한 건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스템이 아닌데. 자, 이거 한번 껐다 켜볼게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러지?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TS2000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네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네. 잠시만요. 아, 지금 뭐 때문인지 저희 집 인터넷이 대단히 느립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들어가서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 네. 여러분 미안한데 이 이거는 TS2000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원래 잘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 아까 잘 되더니 갑자기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 떠라. 뜨면 한다. 갑자기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지? 자,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TS2000 활용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이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